나는 이연화, 64입니다. 30해 넘게 병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남들이 잠든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이 아니라 무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오명수는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일이 고되다는 말조차 잘하지 않았죠. 괜찮아. 그 말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든든했어요.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대화를 막아버리는 벽이 됐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내가 지쳤다고 말해도 그는 늘 같은 얼굴로 같은 말을 했어요. 괜찮아.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일이 없어진 대신 침묵은 더 또렷해졌어요.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 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옆에서 나는 늙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사라진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은 없어. 나눌 것도 없고. 그 말에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책임져? 그 말들이 나를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3천만 원이 든 통장 하나와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은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게 자유인지 아니면 착각인지는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침묵에서라도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 선택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나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깔린 매트는 얇았고 천장은 너무 밝았어요. 사람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사이에서 나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편한데도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혼자인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뒤척였습니다. 사흘 뒤 나는 도시 외곽의 반지하 방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창문은 길보다 낮았고 햇빛은 하루에 한 번 잠깐만 들어왔어요. 짐을 풀고 나서 방 한가운데 앉았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라니.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날 밤 혼자 먹는 밥이 유난히 목에 걸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청소 용역, 급식 보조,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상대는 내 얼굴보다 나이를 먼저 봤어요. 어르신은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다치시면 책임이 커서요. 10군데
20군데 거절이 셀수록 자유는 점점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쪼개 먹었고 난방은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전단지를 돌리다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는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떠나온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자유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치러야 하는 선택이었고 나는 아직 그 계산을 끝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퇴원할 때 간호사가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근처 공공복지센터 번호예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그 종이를 나는 며칠 동안 가방 안에만 넣어두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쩐지 패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통장 잔액이 20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센터 상담실에는 나보다 더 지친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계약직 상담사 김아린이었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았고 메모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티신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시간을 그렇게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아리는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의료비 일부 지원, 공공 근로 대기 명단, 노년 자조 모임 정보. 그중 자조 모임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여서 뭘 한다는 거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자조 모임에서 나는 노미경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말이 직설적이었어요. 우린 다 비슷해요. 혼자 남았고 돈 없고 아픈 거 숨기고.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번 그 모임에 나갔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금은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미경의 소개로 나는 작은 제과점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날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손을 씻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늦게라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제과점에서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남은 빵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정리했죠. 사장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손이 빠르다는 걸 알아봤고 월급도 조금 올려줬습니다. 나는 다시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란 느낌을 조심스럽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온은 늘 예고 없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나를 불렀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렸어요.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내겐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또 시작이구나. 며칠 뒤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월세 인상 안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아무리 줄여도 다음 달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다시시 전단지를 붙이고 신문 배달 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였고 숨이 가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나는 반지하를 정리하고 공공근로 대기자를 위한 임시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방을 쓰던 노인이 하루아침에 이름 없이 떠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침대를 비웠고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아니라 사라짐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온은 다시 무너졌고 나는 또 한 번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아직도 떨리고 있는 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공원 청소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쥐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졌고 눈앞이 하얘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의사는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투석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가족 연락처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담사에게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분이 오셨어요.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늘 그랬듯이.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사에게 결제 서류를 받아 사인만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익숙한 식탁, 익숙한 국 냄새, 마주 앉아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나를 숨 쉬게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 방식이었단 걸. 그는 늘 거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패배해서가 아니라 버틸 힘이 이제 없어서도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의 아침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고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끓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말은 없었지만 집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이면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 내 옆 한 칸, 휴대폰도 보지 않고 시계만 가끔 확인했죠. 나는 괜히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더 아플까봐.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조금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말을 꺼내며 싸움이 되었고, 싸움은 늘 내 눈물을 불렀다고. 그래서 입을 닫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그게 책임인 줄 알았고, 나는 그 말이 늦었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방식은 나를 외롭게 했고, 내 방식은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하면서도 끝내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세월도 사라진 게 아니라 쌓여 있었단 걸. 그리고 그 무게를 지금에서야 함께 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능한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서야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그 말 안에는 안부보다 거리부터 재는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더 묻지 않게. 며느리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딸은 문자로만 안부를 남겼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혼자 두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쉽게는 아닐 겁니다. 그는 아이들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 마음이 다칠까 봐서였겠죠. 나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잃은 것보다 기다려야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아이들 없는 저녁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슬펐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각자의 인생을 만든다는 걸 나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아이들을 놓았고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의 무게를 더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고 있었고 나는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의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다시 왔지만 예전의 나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사과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용서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뒤늦게 배웠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내가 말이 없을 때 괜히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는 그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온도 없었을 거라는 거요. 떠났기에 돌아올 수 있었고
부서졌기에 다시 앉을 자리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다시 주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찜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마주 보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도, 같은 집 안에서 각자의 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숨쉬기 괜찮았습니다.